사회문화 10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지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조선시대랑 결합해가지고 좀 역사적인 그런 느낌도 나는 그런 지문이었고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자, 현행 지금 이제 그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는 이 소송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가치 중에서 공정성, 그다음에 신속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렇게 있죠. 다 긍정적인 가치죠. 공정해야 되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돼야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공정성하고 이 나머지 두 개하고는 약간 저울의 반대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공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 재판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게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진짜로 공정하게 하려면 모든 막 상황을 다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 그 사람들의 사정까지 다 막 고려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재판이 좀 더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신속성, 경제성도 재판에서 중요한 미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 있냐면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경제성을 조금 더 중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건 뭐냐면 불출석, 한쪽이 출석을 안 했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이 뭐 그 소장과 답변서와 서면, 그러니까 이 서류들을 진술 내용으로 여긴다. 즉 우리가 진짜 공정하려면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소가 진행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신속성과 경제성에 미달할 수가 있으니까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로 소송을 진행시켜주는 이제 그 제도가 첫 번째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심지어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그냥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을 내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서면을 안 내는 경우에도 그냥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예시죠. 두 번째 예시는 시효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효는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진짜로 진실한 그 팩트냐, 그것에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즉, 사건 발생한 이후 어느 특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도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서 공소시효도 비슷한 제도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이 소가 제기가 안 돼가지고 사실상 일정한 사실 상태, 즉 뭐야, 그 사람이 무죄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진실, 즉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진실과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계속 무죄였다는 사실 그대로 존중해가지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시효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이 제한이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권리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들 규정은 속도와 안정 문제를 실체적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바로 뭐랑 비슷한 거야? 이 공정성,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얘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신속성, 경제성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속도와 그다음에 안정성, 재판의 안정성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면 이 1, 2번의 제도를 둘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취송기한, 정소기한 등이 있었다. 자, 그게 뭐냐면 요 1번 있죠. 1번. 요 1번. 요 1번이 바로 취송기한, 요거랑 대응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시효가 뭐에 대응되는 거냐? 바로 이 정소기한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야. 1번의 특징은 뭐예요? 소가 제기됐을 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1번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현대든 조선이든 1번 케이스고요. 2번 케이스는 뭐냐면 특정 기한이 지나면 애초에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 것. 그것이 2번 케이스야. 이 1번과 2번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대응시키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선시대의
취소 기한을 보겠습니다. 불출석한 경우 똑같죠? 여기서도 이제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때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출석한 사람에게 승소를 해주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친착 결절법이라고도 한대요. 자, 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현대랑 조선시대와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불출석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현대에는요,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출석을 안 했다고 패소시키고 출석했다고 승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석을 안 한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하겠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 그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패소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의 또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는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초기에는 송정 그러니까 재판장 즉 법원으로부터 거주지까지 거리에 따라 기한을 정했고 어떻게 정했겠어? 당연히 거주지가 멀면 취소 기한이 좀 늘어났겠고 그 일정 기간이 좀 늘어났겠고 가까운 곳이라면 이 기간이 조금 짧아졌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출석해서 서명하는 격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출석해서 서명하는 것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둘 중에 누구라도 출석하면 자기 이름을 직접 쓰도록 했는데 그것을 친착, 직접 쓰는 거라고 하고요. 자, 판결하는 것을 결절이라고 했다. 자, 얘는 여러 변화를 거쳐서 청리조에 따르면 자,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소송 시작된 지 50일이 되도록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그 나와서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와서 서명했다는 얘기는 출석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친착한 자에게 그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승소 결절을 했다. 자, 이 뜻이겠죠. 당연히 50일은 관청이 영업을 하는 날에만 카운팅을 해야 될 거예요.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50일이 되도록 30일 넘게 불출석을 했어. 자, 그러면 B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얘가 뭐 하루를 출석하든 이틀을 출석하든 3일을 출석하든 간에 얘는 한 번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얘가 승소하고 얘가 패소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문제로 낸 게 요거죠, 요거. 적절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50일을 카운팅할 때 개정하지 않는 날을 포함하는 1번과 5번은 당연히 지워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50일은 영업이 되는 날, 관청이 열린 날을 빼서 50일을 세야 되기 때문에 영업하지 않는 날은 빼야 되겠죠. 자, 일단 볼게요. 을이 30일이 되고 갑이 30일 그 동안 불출석해야 을이 승소한다. 자, 요거는 되고니까 엔드로 돼 있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돼야 을이 승소할 수 있다는 건데 얘도 틀렸죠. 왜냐하면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30일이 넘는다면 을은 출석한 일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고라고 하는 요거는 틀렸습니다. 3번 21일이 되고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일수가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을이 승소한다. 답이 3번이겠네요. 자, 일단 갑은요 요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50일 동안 그리고 영업하는 날 동안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30일 넘게 갑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이 패소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은 21일이든 며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헷갈릴 수가 있잖아. 아니, 그럼 2번, 3번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면 넘어야라는 표현이 있고요. 넘는 경우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3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은 이것과 이것을 만족해야만 을이 승소한다라는 선지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만족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야. 근데 얘는 그러니까 경우에는 요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을이 승소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선지가 논리적으로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정소기한. 자, 정소기한은 뭐냐면요,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계속 얘기했죠. 이 취소기한은 일단 소가 제출이 되었고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불출석에 대한 것이고요. 정소기한은 애초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얘기를 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택조라고 하는 경국대전의 부분에서 이 규정이 있대요. 전택조는 이 밭과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겠네요. 자, 조선시대의 분쟁이 토지나 주택이나 노비, 그러니까 이 토지, 전, 그다음에 주택, 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뤄졌나 봐. 자, 그리고 얘네들에 관련된 사항은 5년 내에 사건 발생 이후 5년 내에 제기해야 되고 5년이 넘기면은요 사건 심리는 물론 소장 접수, 그러니까 애초에 소송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접수했더라도 5년 동안 소송에 돌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도 안 하고 기각해버리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외가 있었다는 거지. 자,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외는 도매입니다. 도매. 자, 이 도매는 뭐냐면은 그 도둑 매매, 그러니까 도적당해서 매매당한 거겠죠. 그래서 훔쳐져 가지고 파는 거. 그러니까 내 거였는데 누가 내 걸 훔쳐 가지고 그걸 파는 경우. 내 땅을 누가 훔쳐 갖고 팔았어. 그런 경우. 두 번째는 확정 판결이 안 난 경우. 셋째는 상속 재산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을 독식한 경우. 그다음에 넷째는 토지를 빌린 소작인이 지주한테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임차, 그러니까 그 새방 들어 사는 사람이 집을 안 배워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5년에 구속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원칙은 뭐예요? 토지, 그 다음에 재산, 그러니까 집, 그 다음에 노비 관련된 것은 원칙이 5년 이상 되면은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외는 뭐예요? 이런 5가지 사례. 이 5가지 조건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소송이 가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당사자들 사이에 그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지더라도 진실을 따지는 것을 더 중요시한 단서 조항.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뭐냐면 실체적 진실보다는,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뭘 중요시한 거야?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한 거죠. 하지만 밑에 예외는 뭐가 되겠습니까? 5년간 이게 소송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상태가 5년 동안 확정이 안 나서 불안하더라도 실체적인 진실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런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한정 정소기한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 이 5가지 예외 규정이 막 자손 때까지 분쟁되고 소송이 지체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종이 뭐라고 했어요? 도매나 상속재산의 침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30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심리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도매는 1번이었죠. 도둑 매매된 거. 그 다음에 상속재산은 이제 자식들이 그 상속당한 거. 그러니까 3번이었죠. 상속재산이 홀로 독식한 경우. 즉 뭐야? 이게 다시 이제 여기서 중종이 예외를 두는데요. 이 중에서 2번, 4번, 5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30년이 넘으면,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영원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영원하게 한 거야. 5년 넘어도 된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인정했던 거야. 근데 이 중에서 2번, 4번, 5번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30년까지의 제한을 둔 거죠. 다만 1번과 3번 이 도매와 상속 문제는 30년이 지나도 인정해주는, 즉 영원히 무한정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렇게 중종 때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정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송이 뭐겠어? 소송 정지겠죠. 그건 언제야? 농사일에. 그래서 농번기, 농사일이 바쁠 때, 춘분부터 추분 사이, 봄부터 가을 사이에 농사를 한창 지을 때는 이제 정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을부터 봄까지는 다시 속개시킵니다. 이를 무개. 그러니까 뭐야? 무정, 업무를 정지시킨다. 무개, 업무를 개시한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아까 뭐 소송 관련돼서 날짜를 카운트할 때, 이럴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무정 기간에는 나온 카운트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관청이 개정한 날만 헤아렸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 개정하지 않은 날, 즉 무정, 업무가 정지된 날은 카운트를 안 해야 되겠죠. 자, 정송은 농업을 중요시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악용해가지고 소송을 질질 끄는 사례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 무정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소송이 안 되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점거할 수 있겠지. 이런 악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자, 조선시대에도 신속성과 경제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시되면 실제적인 진리 이런 것에 너무 가혹하게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뭐야? 이 공정성, 즉 실체적 진실과 그다음에 뭐야? 신속성, 경제성, 그다음에 이 권리의 안정성을 또 중요시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시효를 제도를 둔 이유 충분히 얘기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일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정지하는 기간을 둔 이유 농사일로 바빠서였죠. 기간이 제한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지 얘기를 했었죠. 자, 어떤 게 두 가지 있었죠? 도매의 경우와 그다음에 상속의 경우 이 두 가지는 무제한이었습니다. 자, 승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전차를 따라 항소했는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나와 있었죠. 2번으로 넘어갈게요. 했었고 3번 가겠습니다. 정소기한. 다 정소기한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소기한은 소장을 애초에 일정 기간 지나면 접수하지 않도록 한 그런 규정이죠. 일종의 시효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얘는 속도와 효율성을 조절한 것이고요. 내용이 수정됐죠. 그다음에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지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제한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맞았고요. 답은 그럼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침려 받았다. 애초에 소장 접수를 못하는데 사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이 일어나는 걸 텐데 소장 접수 자체가 안 되는데 사건의 심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4번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땅을 몰래 팔았대. 딱 봐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도매, 도둑 매매한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니까 A씨가 자기 아버지 수였는데 B씨가 그걸 팔아버렸어. 도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넘었기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야 이거 확인해야 되겠지. 중종 이전인가 이후인가 한번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왜냐면 근데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네. 왜냐면 중종 이전이든 이후든 요 1번은 무제한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1518년에 중종이었으니고 여기는 1529년이니까 중종 이후긴 하지만 사실 중종 이전이나 이후나 도매 케이스는 별 차이가 없죠. 자, 5년 내 제기 이거 아니죠. 이 정소기한에 예외를 둔 게 이 도매였습니다. 도매는 중종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무제한입니다. 이거 답은 3번이겠네.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자, 조상의 토지를 도매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한에 제한이 없고요. 소장은 접수가 가능하겠죠. 5번 되겠습니다. 자, 농사철 얘기 나오네. 농사철 얘기. 자, 이거 이제 무정이죠. 업무 정지, 그다음에 업무 개시 요 얘기네요. 자, 어쨌든 이제 농사철이 돼가지고 소송이 정지된 후에 얻고자 하는 자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판결이 안 나고 지체된다. 생각해 보면은 요때는 어차피 카운팅이 안 되니까 또 개시됐을 때 뭐 어떻게든 질질 끌고 또 다시 무정되면은 막 또 공짜로 또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체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함께 봉한 소송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불출석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케이. 그러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거리를 따져서 날짜를 제외하고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한다. 요게 바로 이제 어디 나왔던 규정입니까? 바로 여기 나왔던 친착 결철법이 되겠죠. 거리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한 자에게 나온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한 요 신착 결철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 중이더라도 농번기 되면 카운팅을 안 했겠죠. 피해가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친착 결절법을 적용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열어보려면 함께 출석해야 했다. 잠깐만. 출석해야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이 아니라 그 전에 했었어야 했구나라는 뉘앙스죠. 자, 함께 봉한 소송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함께 있었어야 했구나 이런 뉘앙스겠네요. 그럼 답은 5번밖에 없겠네. 비슷한 사건에 따라 판결하여 공정성을 이거 나온 적도 없죠. 이거 완전 뜬금없는 외부 정보로 오답 선지를 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해설을 마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녕.